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5월달, 6월달 요 강의는, 5, 6월달 강의는 주로 이제 뭐를, 나갈 거냐면, 자연지리하고, 자연지리하고, 어, 지리교육론이랑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파트를 이제 좀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문지리 파트 같은 경우 8주를 이제 다 활용을 했는데, 이 5, 6월달 자연지리하고 이 지리교육론 요 파트는, 요 8주 동안에 한 5주에서 한 6주 정도는 자연지리를 이제 나가고, 그 다음에 한 2주에서 한 3주 정도는 교육론을 나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 인문지리보다는 그 정리해야 될 그 내용 자체가 분량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8주까지 길게 이제 끌지 않아도 충분히 이제 좀 그 정리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5, 6월달 강의는 5, 6월달 강의는 자연지리 한 5주에서 6주, 그 다음에 지리교육로 한 2주에서 3주 정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크게는 이 자연지리 파트 같은 경우에 크게는 이제 지형하고 기후 파트밖에 이제 없고, 지형 기후 파트밖에 없고, 지리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어, 네 가지로 분류를 해서 그 네 가지 정도만 이제 정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한 2, 3주 정도면은 좀 빡빡하게 나오면 2주 정도면은 이제 충분히 정리가 이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5, 6월달 강의 중에 요 지형하고 기후를 주로 이제 좀 정리를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어, 내용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어려운 내용도 없고 그다음에 깊게 들어가는 내용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 5주에서 6주면 충분히 이제 정리가 가능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공부하시면서 지형이나 기후 파트를 이제 어 자연지리 파트를 지금까지 이제 쭉 이제 공부를 이제 하시다 보면 어떤 생각이 좀 많이 사로잡히냐면 이 자연지리 파트는 절대로 지구과학이 아닙니다. 얘는 절대로 지구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지구과학에서 건드리는 부분은 우리는 안 건드려도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어디까지 기준을 좀 잡을 것인가, 어디까지 지리고 어디까지 지구과학인가를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고민을 좀 하실 텐데 정답은 어디에 있냐면 기출 문제에 있습니다. 그 기출 문제에서 요 정도 다루는 데까지만 다루면 되고 그 이상의 깊게 들어간다면 걔는 지구학 파트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기후 파트 이제 기후 파트 처음에 들어가면 뭐 대기의 구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뭐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이제 기권의 구조 그래서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뭐 이렇게 이제 나온 게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얘네들만 다룹니다. 그리고 모든 기출 문제를 다 뒤져보셔도 얘하고는 절대로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지구과학에서 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질 않는다. 그러니까 어, 이 대륙권이랑 성층권 요 파트만 다루면 얘는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지리 파트를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 아 이게 지금 지구과학인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의문이 들 땐 어디를 쳐다봐라? 기출 문제를 쳐다보면 내가 어디까지 발을 담궈야 될 것인가가 그게 이제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강의도 실제로 이제 그렇게 나갈 거고 나중에 뭐 중간권, 열권 뭐 이런 내용도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 왜 얘네들은 안 나갑니까? 안 나간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해봐야 시험 문제 등장하진 않습니다. 얘네들은 지금까지 등장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등장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까지만 정리를 해놓으면 자연지리 파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정리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절대로 까먹지 말아야 될 거는 뭐냐면 내가 공부하는 이 자연지리는 절대로 지구과학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연지리 파트 특히 이제 지형이나 기후 파트 공부하시다 보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그래 이제 공부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더 이제 머릿속에 지식이 좀 쌓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근데 그런 느낌이 계속 들면 들수록 나는 지리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구과학을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붙고자 하는 이 시험에서는 점점점 멀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지구과학 관련된 내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긴 하지만 이거를 주요 테마로 해서 절대로 시험 문제는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공부는 지리다. 절대로 지구과학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얘가 지구과학인지 아닌지 어디까지 내가 발을 들여야 될 것인지 좀 헷갈리면 기출 문제를 쳐다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해답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지리 파트를 공부하실 때는 이런 게 이제 가장 많이 이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지구과학을 하는 건지 지리를 하는 건지 빨리빨리 이제 그 경계선을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거는 얘는 지구과학 파트이기 때문에 얘는 등장하지 않겠구나 라는 정도로 이제 좀 잡아두시면 되고, 그러면 이 지리 파트에서 이 지구과학이랑 약간 연관이 돼서 이제 나올 수 있는 파트는 어느 정도 파트냐면 고등학교 그 교육과정 안에서 그 지구과학 1이나 2 정도에 나오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좀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나중에 기후 파트 들어가면 대기의 안정도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나오는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가 우리 자연지리학 파트에도 나오지만 지구과학 파트에도 이제 약간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과학 1, 2와 관련된 그 기본적인 내용들과 약간 이제 궁금하시면 그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루는 지구과학 1, 2 정도 내용 정도만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상 깊게 들어가면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그 시험이랑 좀 맞지 않은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유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자연지리 파트를 공부를 하시면서 많은 이제 선생님들이 좀 궁금해하시고 어디까지 내가 이제 들어가야 될 것인지 어디까지 이제 발을 넣어야 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의문점이 굉장히 좀 많은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거기 이제 차례를 좀 먼저 보시면 이제 지형학 들어가기 전에 요 차례를 좀 먼저 보시면 지형학 같은 경우는 총 12개 파트로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12개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풍화작용부터 매스 무먼트, 유수, 하천, 건조, 카르스트, 빙하, 주빙하, 해안, 습곡, 단층, 화산 뭐 이렇게 이제 총 12개 강좌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이 12개에서 다 출제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기후학 같은 경우에는 지형학보다는 조금 더 이제 분량이 짧습니다. 8개 정도로 이제 나와 있는데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기온이랑 강수랑 바람, 그다음에 세 개의 기후 구분, 요 정도 이제 좀 해놓으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아주 중요도가 높다거나 이제 그런 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읽어 나가시다 보면 충분히 이제 정리가 이제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형하고 기후 파트가 내가 공부해야 될 파트가 요 정도 되는구나. 그 중에서 이 지형학 파트를 이제 먼저 보시면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부분이 이제 어디냐면 유수하고 하천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해안 지형과 관련된 부분, 유수하고 하천과 관련된 부분, 해안 지형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요 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년 빠지지 않고 나오는 파트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지형하고 기후 파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뭐하고 같이 연관을 시켜서 보셔야 되냐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그러니까 고교 과정에서 다루는 지형과 그 다음에 기후 파트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여기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하천이나 해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도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도 아주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대로 여기에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고등학교 과정에서 조금 중요하게 다뤄지는 파트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뭐냐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배워서 꼭 봐야 될 시험이 이제 수능 시험이니까 한국 지리와 세계 지리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쭉 이제 이렇게 문제들을 쭉 이제 보시면 하천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해양과 관련된 내용은 매년 끊임없이 6월, 9월 평가원 시험, 그 다음에 수능 시험에서 다뤄지고 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다뤄지기 때문에 얘가 이제 그대로 우리 이제 임용 시험에도 그대로 이제 중요도라든지 그게 이제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 혹시나 하천이나 해안 빼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한반도 지체 구조라든지 산지 지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이제 포인트가 조금 바뀌었다면 이런 내용들이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제가 이제 다 살펴보고 필요하다 싶은 부분은 말씀을 이제 드릴 테니까 여기까지는 신경을 많이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미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이 교재에 이런 내용들을 거의 다 이제 다 넣어놨습니다. 사실은 다 넣어놨으니까 우리 보는 이 교재를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셔도 거의 이제 커버가 많이 될 거니까 그런 것들은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총 이제 20개 강좌로 이제 지형과 기후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5주에서 6주 정도면은 충분히 이제 뭐 우리가 정리를 충분히 이제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들어가 보면 이 지형 파트 이제 들어가 보면 자, 오늘은 풍화 작용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스 무브먼트와 사면 지형의 발달 요 정도까지 지금 나갈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풍화 작용이랑 매스 무브먼트 요 정도 이제 오늘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이 풍화 작용을 보면 먼저 기출 문제를 쭉 한번 이제 훑어보시면 대충 이제 풍화작용 요 파트에서는 어떤 것들이 주로 이제 출제가 되는지 대충 이제 보이실 겁니다. 이 풍화작용과 관련된 요 내용들을 가만히 잘 살펴보시면 주로 이제 풍화작용과 관련된 그 기출 문제를 가만히 잘 살펴보고 어떤 내용들이 주로 이제 출제가 되고 있냐면 이 풍화와 관련된 일반적인 특징들이 어느 정도 이제 출제가 되고 있다. 풍화 관련된 일반적인 특징들, 뭐 기계적 풍화라든지 화학적 풍화라든지 그 다음에 뭐 가수분해라든지 일반적인 그런 특징들이 쭉 이제 그 기출이 이제 되고 있다라는 거 이제 보실 수 있고,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풍화를 받아서 만들어지는 각종 지형들이 주요 테마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풍화작용 공부할 때는 뭐에 초점을 둬서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이 화학적 풍화, 기계적 풍화에 관련된 일반적인 특징을 내가 알고 있느냐.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화학적 풍화나 기계적 풍화를 받아서 만들어지는 그런 지형들이 뭐가 있고 그 지형들의 특징이 뭔지 파악을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런 지형들이 어디에 분포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물어보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할 때는 풍화작용과 관련된 내용 공부하실 때는 기계적 풍화, 그 다음 화학적 풍화 일반적인 특징도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가끔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이제 나오기도 하지만 어디에 이제 나타나 있는지 먼저 자료를 제시해주고 그거에 대한 이제 그 특징을 물어보는 경우도 이제 있으니까
풍화에 대한 특징, 그 일반적인 특징을 이제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풍화를 받아서 만들어지는 각종 지형들, 각종 지형들을 좀 보셔야 되고, 그 지형들의 특징이나 분포도 받으셔야 된다. 특히 최근에는 요 분포가 거의 이제 지도로 이제 표현이 돼서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 지도상에서 나타나는 위치도 보셔야 되고. 그래서 단순하게 풍화작용을 공부하실 때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쭉 넘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보면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풍화작용에서 내가 봐야 될 부분은 이런 거구나. 그렇게 이제 좀 개념을 좀 잡고 그렇게 이제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정말 그 표 하나로 딱 정리를 해서 한번 이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2013년도 기출 문제 보시면 요 그림이 이제 나와 있는데, 요 그림이 풍화 작용을 나타내는 그 풍화 작용을 아주 특징적인 거를 잘 나타내주는 전체적인 그림을 이제 알 수 있게 해주는 요런 이제 그림이니까 이 그림도 이제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풍화작용이라고 하는 건 지표 또는 지표 가까이에 있는 암석이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받아서 제자리에 파괴되어 암석 토양으로 변화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다시 말하면 암석이 쪼개진 암석로 변하거나 아니면 더 쪼개져서 토양으로 변하거나, 그래서 암석이 토양으로 변화되는 이 과정을 풍화작용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암석이 이렇게 이제 변하는 건데, 이렇게 일반적인 특징을 나타내주는 요 그림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암석이 뭐가 있는지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화작용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이런 거구나 그리고 뚝 넘어가시면 안 되고, 암석이 얘가 이제 이렇게 변하는구나, 그럼 이 암석이 뭐가 있는지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변화가 되는 그 과정도 보셔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암석을 가만히 잘 보시면 뭐 물리적 성질도 있고 화학적 성질도 있고 광물학적 성질도 있고, 그래서 이런 성질들이 이런 암석들이 물리적으로 풍화작용을 받고 화학적으로 이제 풍화작용을 받고, 물리적 풍화작용에는 이제 이런 내용들, 압력 감소에 의한 팽창, 이질 경절의 성장 등등등등 쐐기작용. 그 다음에 화학적 풍화작용은 수화, 가수분해, 뭐 용해, 뭐 이런 내용들을 받아서 분해가 되고 그래서 풍화 물질이 이제 나오게 된다. 그래서 뭐 결국에는 토양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세블러라이트, 풍화가 점토화 등 이런 것들로 이제 풍화 물질이 이제 만들어지고 결국에는 지형이 변화하게 된다. 근데 이 중에는 내인적 작용도 있고 외인적 작용도 작용을 해서 이렇게 지형이 변화하더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암석이 이런 작용을 풍화 작용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변하는 거. 이런 내용들을 풍화 작용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요 그림이 풍화 작용을 나타내주는 가장 이제 일반적인 그런 그림이니까 이런 그림들을 이제 잘 보시면 되고, 특히 이 중에서 내가 이제 좀 중점을 두고 보셔야 될 파트가 어디냐면 바로 요 파트입니다. 물리적 풍화작용, 화학적 풍화작용에 나오는 요 내용들을 조금 이제 잘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살펴볼 거고, 자, 밑에 보시면 암석을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이 암석을 쭉 정리를 해놨는데, 자, 좀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암석이 토양으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나타낸 게 이제 풍화작용이기 때문에 그 암석이 뭐가 있는지는 대충 알고는 가셔야 된다. 그래서 크게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 암석에는 화성암도 있고 퇴적암도 있고 변성암도 있다. 화성암도 있고 퇴적암도 있고 변성암도 있다. 화성암 같은 경우에는 다시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합니다. 자, 얘가 이제 지표라고 한다면 요 밑에서 이렇게 마그마가 꾸물꾸물 이렇게 이제 올라올 겁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어떤 건 뻥 하고 이제 이렇게 분출되는 게 있을 거고, 어떤 거는 분출되지 못하고 요 밑에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출이 된 거를 뭐라고 하냐면 분출함이라고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분출되지 못하고 지표 아래에 이렇게 이제 딱 멈춰 있는 게 얘를 관입암이라고 한다. 대충 개념은 이제 좀 잡고 가셔야 되니까, 이 분출함에는 현무암도 있고 안산암도 있고 조면암도 있고 유문암도 있고, 현무암도 있고 안산암도 있고 조면암도 있고 유문암도 있고. 자, 이쪽으로 갈수록 산성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염기성이다. 그럼 이렇게 산성이랑 염기성이랑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 규산 함량에 따라서 구분을 하더라. 규산 함량에 따라서 구분을 하더라. 66% 이상이면 산성, 52% 이하면 염기성. 뭐 나머지 뭐 중성암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산성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염기성이다. 유문암 쪽으로 갈수록, 다시 말하면 산성암 쪽으로 갈수록 유동성은 작고 점성은 크다. 염기성 암석으로 갈수록 유동성은 크고 점성은 낮다. 왜 저 사람이 유동성, 점성만 이딴 용어를 쓰느냐? 왜 이딴 용어를 쓰느냐? 그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루는 요 암석을 가만히 잘 읽어보시면, 현무암, 안산암, 조면암, 유문암 이렇게 암석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 암석의 특징을 유동성이 크냐 작냐, 점성이 크냐 작냐, 요걸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도 알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분출한 이런 암석을 우리는 이제 화산암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이렇게 분출되지 못하고 이렇게 지표 아래 또는 지표 가까이에 이렇게 이제 있는 요 암석을 화강암 이렇게 이제 화강암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그래서 분출암 요 이제 종류, 현무암, 안산암, 조면암, 유문암, 그다음 얘네들을 산성, 염기성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거. 그 구분 기준은 규산 함량에 따라서. 자, 이것도 규산 함량이 몇 퍼센트냐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물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규산 함량도 이제 알고 계셔야 되고, 이 뚫고 올라오지 못하는 요 암석이 관이밤인데, 가장 대표적인 암석이 이제 화강암 이렇게 이제 좀 해두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이 화강암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우리 눈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침식 분지 바닥 형태로 이제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는 석산의 형태로 이제 나타나고 있다. 석산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게 이제 암석에 관한 지금 말씀드린 이제 화성암의 가장 이제 기본적인 그런 특징들입니다. 여기에다가 관이밤은 저온에서 정출되고 조정질 암석, 화강암이 대표적이다. 분출암은 고온에서 정출되고 미정질 암석이다. 현무암이 가장 대표적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이제 이렇게 추가를 해놓으시면 화강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정질 암석, 얘는 이제 조정질 암석. 그 다음에 현무암 같은 경우에는 미정질 암석.
미정질 암석.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암석 중에 암석 3개 중에 하나는 이제 딱 정리가 이제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크게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두시고 그 다음에 그 결정 구조 그 결정 구조 좀 먼저 보고 갔어야 되는데 마그마의 냉각 속도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마그마가 분출한 다음에 빨리 냉각되는 게 미정질 암석. 지하에서 천천히 냉각되는 게 이제 조정질 암석. 이 조정질 암석 같은 경우에는 관이범이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투수성이 높다라고 이제 체크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화성암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규산염 광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관이범, 분출암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암석이다. 자, 그다음 퇴적암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일단 여감, 사암, 이암 이렇게 이제 종류가 이제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자, 이 여감, 사암, 이암 같은 경우에는 쇠설성 퇴적암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쇠설성 퇴적암 같은 경우에는 유수에 의해서 운반 퇴적된 물질이다. 유수에 의해서 운반 퇴적된 물질이다. 유수에 의해서 운반 퇴적이 됐기 때문에 입자가 균일하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얘는 그래서 균일한 입자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유속 차이에 의해서 퇴적물이 달라진다라는 얘기는 뭐가 일어났다? 분급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체크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쇠설성 퇴적암인데 여감, 사암, 이암 이런 것들이 이제 있더라. 여감, 사암, 이암 이런 것들이 있더라. 여감 같은 경우에는 자갈이 모여서 이루어진 퇴적암. 그 다음에 사암은 모래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암은 점토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뭐 내용들은 이제 쭉 이제 읽어보시면은 뭐 다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여감층의 해안 지역에서는 파식에 의해서 몽돌해안, 풍화지형이 이제 발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암 같은 경우에는 침식에 대한 저항력이 커서 주로 이제 산지로 나타나게 되고 공급률이 크기 때문에 지표 유출은 적은 편이고 그 다음에 이암 같은 경우에는 점토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지표 유출이 많기 때문에 침식에 약한 편이다. 그 다음에 조직이 침울해서 불투수식 역할을 하더라. 자, 지금 요 얘기는 그 메스 응먼트에 이제 가면은 또 한 번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조직이 치밀해서 불투수층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셰일층, 이암층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메스 응먼트 가시면 이류라 그래가지고 걔하고도 이제 비슷한 유형을 띠고 있다. 그 다음에 셰일층 사이의 사암층에서는 피압수로 보존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 셰일층 같은 경우에 이제 불투수층이 이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그 사암층에 뭐 피압수가 이제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 형태로 나타난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쇠설성 퇴적암이고 비쇠설성 퇴적암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석회암이다. 근데 이 석회암 같은 경우에는 건조 지역에서는 굉장히 단단하지만 수변 지역에서는 굉장히 약한 암석이다. 뭐 이런 특징들은 다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변성암 같은 경우에는 이 화성암이나 퇴적암이 고온 고압에 의해서 성질이 이제 변화된 게 이제 변성암이다. 성질이 변한 암석이 이제 변성암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근원암보다 단단하고 치밀해서 풍화와 침식에 아주 강하다. 강하다. 그래서 접촉 변성작용, 광역 변성작용 그렇게 이제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접촉 변성작용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마그마가 관입을 해서 나타나는 그런 변성작용이기 때문에 범위가 좁은 편. 상대적으로 광역 변성의 범위가
넓은 편이다. 거기 뭐 이제 횡압력에 의한 조산대에서 발생한다 그랬는데 이 횡압력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판의 이동에 근거해서 발생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범위가 좀 크게 나타난다. 그래서 그 암석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풍화작용에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그런 내용들이다. 이런 암석들이 풍화작용을 받아서 생기는 그런 지형들을 이제 볼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암석들이 어떤 풍화작용을 받는지도 바로 이제 9페이지부터 이제 쭉 나오니까 그 내용부터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풍화작용에서는 이런 암석의 특징을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풍화작용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가 암석이 쪼개져서 암설이 되거나 아니면 토양으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나타내는 게 풍화작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암석도 알고 있어야 되고 풍화작용의 종류도 알고 있어야 되고 자, 이렇게 좀 가시적으로 좀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쪽으로 이제 넘어가시면 기계적 풍화작용과 화학적 풍화작용이 나오는데 이 기계적 풍화 같은 경우에는 압력 감소에 의한 팽창, 그 다음에 이질 결정체의 성장, 열에 의한 팽창 수축 이렇게 크게 세 개를 좀 구분을 해놨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뭐 몇 개가 더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거의 이제 시험 문제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빼버리고 중요한 것들만 여기에 이제 넣어놓은 겁니다. 특히 이제 이 기계적 풍화 작용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 풍화 작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냉량하고 건조한 기후에서 잘 발생한다. 냉량하고 건조한 기후에서 잘 발생하는 게 기계적 풍화 작용. 화학적 풍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화학적 풍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뭐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이제 뭐 잘 발생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요 냉량 건조한 요 기후에서 아 신난데 저기 냉량 건조한 기후에서 나타나는 이제 기계적 풍화작용. 기계적 풍화작용은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암석이 쪼개지는 겁니다. 그런데 주로 어디에서? 암석의 표층에서부터 쪼개진다. 암석의 표층에서부터 이제 쪼개진다. 팽창 수축에 따라서 암석의 표층에서부터 쪼개지는 게 바로 기계적 풍화작용. 자, 첫 번째 보시면 압력 감소에 의한 팽창, 그래서 하중의 제거라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네들은 주로 어디에서? 주로 화강암에서 잘 발생한다. 압력 감소에 의한 팽창. 특히 이제 하중의 제거와 관련된 내용들 같은 경우는 화강암에서 주로 이제 발달한다. 그래서 포인트를 좀 잡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압력 감소에 의한 팽창 또는 하중의 제거로 뭐가 발생을 하고 있다? 계속 지금 전리가 발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압력 감소에 의한 팽창 또는 하중의 제거라는 용어를 썼을 때는 그 안에 전리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완벽해진다.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게 뭐다? 압력 감소에 의한 팽창, 하중의 제거 얘네들이 의미하는 게 뭐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리를 발생시킨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계적 풍화작용 중에서 하중이 제거됐어? 그럼 뭐가 발생이 된다? 전리가 발생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풍화작용을 촉진시키는 전리가 발달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판상전리 같은 경우에는 지표면에 평행하게 배열되어 있는 상태고 판 모양처럼 수평 방향의 전리가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전리가 발생된다라는 거를 포인트로 이제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판상전리가 발달하면 암석이 양파 껍질처럼 떨어지는 현상을 박리라고 한다. 이런 용어들도 체크를 좀 해두시고 이런 용어들 좀 체크를 해두시고 판상전리가 이제 발달하면
암석이 양파 껍질처럼 떨어지는 현상을 박리라고 한다. 그래서 주로 이제 도움산지를 형성을 하더라. 양파 껍질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도움산지를 주로 이제 형성을 하더라. 그렇게 이제 체크를 좀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질 결정체의 성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이질 결정체 성장은 빙정이 성장하는 거, 염정이 성장하는 거. 그 두 가지로 이제 좀 보셔야 되고, 빙정의 성장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러니까 염정의 성장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건조기후나 해안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제 나타난다면, 빙정의 성장은 주로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고위도 지역이나 고위도 지방이나 고산 지역에서 주로 이제 나타나더라. 고위도 지역이나 고산 지역에서 이제 주로 이제 발달한다. 반대로 염정의 성장 같은 경우에는 건조기후나 해안 지역에서 이제 활발하게 나타난다. 빙정의 성장 그 종류에는 뭐 쐐기작용, 뭐 서리빨작용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고위도나 고산 지역에서 빙정의 성장이 잘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건조기후나 해안 지역에서 염정의 성장이 잘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빙정의 성장을 보시면 암석의 전리 사이로 수분이 침투를 하고 거기에서 뭐 서리빨 또는 빙정이 형성되고 얘가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을 하면서 암석이 점진적으로 이제 파괴가 된다.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파괴가 돼서 이렇게 이제 파괴가 돼서 나중에는 뭐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암괴원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뭐에 영향을 받아서? 매스 무브먼트에 영향을 받아서 암괴원이 형성되기도 한다. 그러면 빙정의 영향을 받아서 빙정의 성장에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이 암괴원은 강력이겠습니까? 원력이겠습니까? 강력. 자,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정리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염정의 성장 같은 경우는 주로 건조기후나 해안 지역에서 이제 활발히 이제 나타난다. 그래서 염류의 집적이 원활한 사암층이 분포하는 지역이나 염류가 수분을 흡수하면서 팽창할 때 이제 발생을 하더라. 그래서 얘네들이 나중에 어떤 풍화지형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타포니와 같은 그런 풍화지형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열에 의한 팽창 수축 뭐 이거는 건조 지역과 고산 기후 지역에서 이제 활발하다. 뭐 일교차 연교차 크다 뭐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말 그대로 팽창했다 수축했다 팽창했다 수축했다 그거를 이제 반복을 이제 하면서 암석의 표층이 먼저 붕괴가 되더라. 왜냐하면 열 전도율이 낮아서 표층에 이제 가열의 효과가 이제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암석의 그 표층부터 이렇게 이제 쪼개지더라.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기계적 풍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냉량하거나 건조한 기후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화학적 풍화작용에 비해서 그래서 하중의 제거, 이질 결정체의 성장, 열에 의한 팽창 수축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얘기다. 하중의 제거에서 우리가 이제 꼭 알아야 될 용어는 전리가 발생한다. 전리. 그 다음에 이질 결정체의 성장에서 파악을 해두셔야 될 거는 빙정의 성장, 염정의 성장. 그 다음에 열에 의한 팽창 수축은 암석의 표층에서 먼저 쪼개지더라. 그런 내용들을 좀 체크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이제 화학적 풍화 작용은 거기 이제 두 개밖에 안 넣어놨는데 화학적 풍화 작용 같은 경우에는 기계적 풍화 작용에 비해서 주로 이제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주로 이제 발달한다.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주로 이제 발달한다.
고온 다습한 기후에서 발달한다는 얘기는 얘는 고온 다습한 기후에서 발달한다는 얘기는 뭐와 뭐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수분과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뜻입니다. 수분과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수분 같은 경우에는 암석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거. 암석의 강도를 이제 약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온도 같은 경우에는 기온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높을수록 화학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한다는 거. 그래서 수분과 기온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 많이 받는다. 그리고 또 하나 고온 다습한 기후 환경에서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받아서 나타나는 게 화학적 풍화 작용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 이제 뭐가 있냐면 기계적 풍화 작용을 또는 물리적 풍화 작용을 잘 받는 그런 암석에서도 화학적 풍화 작용이 잘 나타난다. 그만큼 많이 쪼개졌다는 얘기니까 그 암석에서도 그 기계적 풍화 작용 많이 받은 그 암석에서도 화학적 풍화 작용이 활발하다. 그런 내용까지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산화, 그 다음에 뭐 가수분해 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넣어놨는데, 뭐 여기 이거 말고도 뭐 수화 작용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산화하고 가수분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만 이제 넣어놓은 거고, 산화를 보면 기후 변화를 이제 반영한 거. 대기에 노출된 암석의 표면이 적색이나 황색으로 변색되는 과정을 이제 산화작용이라고 한다. 뭐 산소랑 이제 만나니까 산화된다는 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주로 철분 광물이 많은 암석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적색토라든지 라테라이트 토 이런 것들이 이제 산화작용을 받은 가장 대표적인 그런 것들이고, 편마암 적색토도 있고 화강암 적색토도 있고, 이 편마암 적색토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점토 성분이 많은 거고, 화강암 적색토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모래 성분이 많은 건데, 편마암 적색토 같은 경우에는 제거량이 적기 때문에 편마암 적색토가 이제 잘 나타나는 편. 그런데 화강암 적색토 같은 경우에는 풍화를 잘 받아 토양층 형성이 잘 되는데, 얘네들이 입상 붕괴를 많이 받으니까 쉽게 제거가 돼서 잔류량이 적다. 쉽게 제거가 돼서 잔류량이 적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적색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적색토가 이제 많이 분포하는 이유가 점토질의 성분이 많고, 이제 날개 부분을 보시면 점토질의 성분이 많고, 주로 이제 편마암이 풍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적색토가 편마암 적색토가 좀 많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편마암 적색토가 많은 편. 그 이유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편마암이 주로 이제 풍화가 됐고, 그 편마암 안에는 점토질의 성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편마암 적색토가 많은 편. 정리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대기 중에서 원활하게 이제 진행되는데, 수중에서는 환원작용이 활발하다. 뭐 이런 건 거의 뭐 초등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이니까, 산화작용, 뭐 반대말이 뭐 환원작용, 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중에서는 환원작용이 활발하고, 대기 중에서는 산화작용이 이제 활발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편마암 적색토가 많다. 왜냐하면 편마암이 가장 많이 분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걔네들이 주로 이제 풍화가 됐고, 그 편마암 안에는 적색토 성분이 그 점토질 성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수분해를 보면 이 가수분해는 정의가 뭐냐면 규산염 광물이 점토 광물로 변하는 거. 얘가 가수분해입니다. 규산염 광물이 점토 광물로 변하는 거. 그래서 여기 이제 미리 이제 써놨지만 장석이나 운모 같은 경우에는 2차 점토로 변하는 거. 이 2차 점토를 카올리나이트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고 이런 용어들은 지금까지 한 두세 번 정도 등장을 했습니다. 기출문제에서 한 두세 번 정도 등장을 했습니다. 2차 점토 카올리나이트. 자,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기계적 풍화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 1차 점토. 그 얘네들은 뭐 일라이트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 그거는 이제 그 뒤에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 뒤에서 좀 보겠습니다. 화학적 풍화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이제 2차 점토 카올리나이트. 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규산염 광물이 점토 광물로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게 바로 이제 가수분해인데 장석이나 운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점토로 변하지만 석영 같은 경우에는 가수분해에 강하기 때문에 모래알처럼 이렇게 이제 남게 된다. 얘네들은 석영은 가수분해에 이제 강하다. 그래서 모래알처럼 남는다. 자,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탄산을 매개로 해서 광물이 물과 결합하는 반응이 가수분해인데 대표적인 현상이 규산염 광물이 점토 광물로 이제 이렇게 변하는 것이다. 특히 장석 같은 경우에는 전체 광물의 60% 차지하고 가수분해에 굉장히 약하다. 상대적으로 석영은 가수분해에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화강암이 가수분해를 받으면 입상 붕괴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이 석영 같은 경우는 가수분해에 강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모래알로 남아있던 이 석영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서 뭐를 만드는 거? 돌산을 형성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변성암이 가수분해를 받으면 점토와 실트 성분으로 분해가 되고 얘네들이 지표면에 딱 붙어 있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흑산이고. 그러니까 돌산, 그 다음에 흑산 이런 것들이 지금 가수분해하고 다 지금 연관이 되고 있는 거. 그래서 화강암이 가수분해를 받으면 석영 같은 이런 것들은 이제 가수분해 강하기 때문에 주로 모래알로 남아 있었는데 이 모래알이 빗물이 다 씻겨 내려가서 돌산의 형태로 이제 남아 있는 거고, 변성암 같은 경우에는 가수분해를 받으면 점토나 실트 성분으로 이제 변하게 되고 얘네들이 지표면에 딱 붙어 있어서 흑산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가수분해하고 돌산과 흑산 이렇게 이제 되어가는 이런 과정도 체크를 좀 해두셔야 되고. 지표면에 이제 고착화된다는 이 얘기는 지표면에 딱 달라붙어 있는 얘기는 빗물에 잘 씻겨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의미고, 반면에 석영질 같은 경우는 빗물에 잘 씻겨 내려간다. 그래서 돌산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고, 변성암이 가수분해를 받으면 점토질, 시틀질로 이제 남아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딱 붙어 있어서 빗물에 잘 씻겨 내려가지 않는다. 그래서 흑산의 형태로 남아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풍화 작용에 대한 광물의 안정도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풍화 작용에 대한 광물의 안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지금 얘네들을 보면 위에서 밑으로 갈수록 풍화작용에 대한 광물의 저항력이 크다. 이쪽으로 갈수록 풍화에 강하다 이 뜻입니다. 풍화에 대한 저항력이 크다. 풍화에 강하다. 이쪽으로 갈수록 풍화에 약하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잡아두시면 되고, 광물의 풍화 작용에 대한 광물의 저항력이 크다라는 얘기는 풍화가 아무리 돼도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이제 의미니까, 이 순서는 마그마가 식을 때 일어나는 정출 순서와 일치한다. 가장 늦게 정출하는 석영은 풍화 작용에 대한 저항력이 가장 크다. 얘가 이제 석영이니까 풍화에 가장 강하다. 자, 온도가 가장 낮은 온도에서 형성되고, 그 다음에 풍화 작용에 대해서 풍화 작용이 강하다. 가장 늦게 정출한다. 그러니까 저항력이 가장 크다. 요 그림 하나로 이제 그런 내용들 체크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보시면 기계적 풍화작용이나 화학적 풍화작용을 이렇게 이제 비교를 이제 쭉 해놨는데, 기계적 풍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죠. 주로 이제 냉량 건조한 기후에서 주로 이제 형성이 되는 거. 화학적 풍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고온 다습한 기후에서 주로 이제 형성이 되는 거. 기계적 풍화작용은 주로 이제 지상에서 나타나는 풍화다. 상대적으로 화학적 풍화작용은 심층 풍화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기계적 풍화작용 광물 구조의 변화가 없지만, 화학적 풍화 같은 경우에는 광물 구조의 변화가 심하다. 그러니까 뭐 2차 점토로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이렇게 변화된 경우가 많고, 기계적 풍화 작용을 받아서 나타나는 게 주로 이제 1차 점토, 일라이트. 앞글자만 이렇게 딱 따서 1차 점토, 일라이트 이렇게 이제 딱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계적 풍화 작용, 1차 점토, 일라이트. 주로 냉량, 건조한 기후니까 빙기때 한랭 수분한 기후에서 주로 이제 형성이 되고, 거기에서 떨어져 나온, 그리고 풍화 작용을 받은 그 암석은 주로 강력의 형태로 나타나더라. 그 다음에 화학적 풍화 작용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많고 온도가 높을수록 활발하다. 그래서 주로 이제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주로 이제 잘 나타나고, 그 다음에 기계적 풍화 작용을 많이 받은 그런 암석에서도 화학적 풍화가 잘 진행이 되더라. 그 다음에 전리 밀도와 전리 방향은 수분 침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풍화 정도를 결정을 한다. 그 다음에 화학적 풍화 작용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그 풍화 산물을 2차 점토 카올리나이트라고 하는데, 이 카올리나이트를 이제 고령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뭐 2차 점토 카올리나이트, 2차로 나이트 간다라고 딱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점토 기계적 풍화작용, 1차 점토 화학적 풍화작용, 2차 점토 카올리나이트. 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1차 점토, 2차 점토, 일라이트, 카올리나이트 이런 용어들을 섞어서 출제를 이제 한 적이 이제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같이 그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간빙기나 열대 수분한 기후에서 주로 형성이 되더라. 얘가 이제 뭐 강력이라면 상대적으로 얘는 원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밑에 이제 나온 내용 보면 기후에 따른 풍화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후에 따른 풍화 정도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고온 다습한 기후, 한랭 건조한 기후, 그 다음에 석회암의 풍화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놨습니다.
자,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제목을 고온 다습한 기후, 한랭 건조한 기후 이렇게 두 개로 이제 잡아 놓은 겁니다. 자, 그럼 이 그림에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이제 보셔야 되느냐? 어디에 초점을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까? 이 그림에서 보통 기계적, 강한 기계적, 보통 기계적, 약한 기계적, 동결작용, 수반한, 보통 화학적, 강한 화학적, 보통 화학적, 매우 약한 풍화작용. 뭐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쭉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어디냐면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거하고 이겁니다.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은 뭐냐면 고온 다습한 기후에서 나타나는 화학적 풍화작용. 얘는 냉량, 건조한 기후에서 나타나는 기계적 풍화작용. 그거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뭐냐? 가운데 있는 얘는 동결작용을 수반한 보통 화학적 풍화작용. 얘는 뭐냐? 기계적 풍화작용도 있고 화학적 풍화작용도 있고 둘 다 일어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잘 뜯어보면 동결작용을 수반한 보통 화학적, 얘는 기계적 풍화작용도 일어나고 화학적 풍화작용도 일어난다. 같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고온 다습한 환경으로 갈수록 화학적 풍화작용, 냉량 건조한 기후로 갈수록 기계적 풍화작용이 일어난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얘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 내용 그래서 쭉 이제 읽어보시면 화학적 풍화작용은 수분과 열에 의해 촉진되므로 한랭 건조한 기후보다 고온 다습한 기후에서 활발하다. 그리고 더 깊은 곳까지 풍화작용이 일어난다. 지하 깊은 곳까지 풍화작용이 일어나려면 어때야 된다? 고온 다습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얘가 2012년 문제 출제가 이제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한랭 건조한 기후에서 나타나는 기계적 풍화작용은 주로 물의 동결작용 등에 의해서 발생하므로 고온 다습한 기후보다 한랭 건조한 기후에서 우세하게 일어난다. 자, 그리고 요 말뜻을 가만히 잘 살펴보시면 이 한랭 건조한 기후 같은 경우에는 기계적 풍화작용만이 일어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후가 어떻든 간에 고온 다습한 기후에서도 기계적 풍화작용이 일어날 수 있고 한랭 건조한 기후에서도 화학적 풍화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만 고온 다습한 기후에서는 뭐가 더 우세하다? 화학적 풍화작용이 우세하다. 한랭 건조한 기후에서는 기계적 풍화작용이 우세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뜻을 이제 잘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석회암의 풍화 같은 경우에는 고온 다습한 지역에서는 쉽게 화학적 풍화작용을 받아 낮은 지형을 형성한다. 다시 말하면 석회암의 특징은 건조 기후에서는 굉장히 단단한 암석이지만 수빈한 기후에서는 굉장히 약한 암석이다. 그러니까 풍화가 잘 된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내가 이제 봐줘야 될 거는 이 부분이랑 이 부분 정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봤었던 이 풍화작용의 일반적인 특징인데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에 담겨있는 지형 형성 또는 지형 발달과 관련된 개념을 각각 써봐라. 자, 1절 같은 경우에 지금 얘네들 보셔야 됩니다. 바위돌 깨뜨려 돌덩이, 돌덩이 깨뜨려 돌멩이, 돌멩이 깨뜨려 자갈도, 자갈도 깨뜨려 모리야. 요거 이제 보셔야 되고 2절은 얘네들. 그럼 1절과 2절에 담겨있는 지형 형성 또는 지형 발달과 관련된 개념. 1절은 주로 풍화작용과 관련된 내용. 1절은 이제 풍화작용과 관련된 그런 이제 내용이고, 그 다음에 2절 같은 경우에는
하천의 차수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기역 부분을 1절에 포함된 개념 및 앞행의 운율과 일치하게 바꾸어 써봐라. 이 기역 부분이 요 랄랄랄라 요건데 얘를 풍화작용에 관련된 개념, 그 다음에 앞에 나오는 요 행의 운율과 일치하게 바꿔서 써봐라. 바위돌을 깨뜨리면 돌덩이가 되고, 돌덩이를 깨뜨리면 돌멩이가 되고, 얘를 깨뜨리면 자갈돌이 되고, 얘를 깨뜨리면 모래알이 되고, 그러면 모래알을 깨뜨리면 뭐가 된다? 실트나 점토질이 된다. 그거의 내용이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모래알 깨뜨려, 뭐 실트, 점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 니은의 차수. 자, 니은은 이제 시냇물인데, 이 시냇물의 차수가 뭐냐? 뭐 이건 나중에 하천 지역에서 이제 나오겠지만, 도랑물이 모여서 개울물이 됐다. 도랑물이 모여서 개울물이 됐다. 그러면 얘는 1차수, 2차수. 얘는 2차수 하천. 근데 2차수 하천이 모여서 시냇물이 된 거니까 얘는 3차수 하천. 그래서 거기 하천 니은의 차수는 3차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3년도 문제입니다. 풍화작용의 분류와 풍화 생성물 매스 무브먼트와 관련성을 나타낸 것이다. 밑줄 친 ABCD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 A 같은 경우에는 광물학적 성질인데 얘 같은 경우는 광물학적 성질인데, 자, 1번을 보면 고온에서 정출될수록 풍화에 약하다. 광물학적 성질을 보면 고온에서 정출될수록 풍화에 강하다, 약하다. 아까 10페이지 그 메뉴에 이제 보헨의 법칙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온에서 정출될수록 풍화에 강하다. 자, 그 다음에 B2번을 보면 압력 감소에 의한 팽창.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중의 제거입니다. 하중의 제거. 그러면 풍화작용을 촉진시키는 전리가 형성된다. 압력 감소의 팽창, 하중의 제거로 나타나는 게 전리. 포인트를 그래서 전리로 이제 잡아두시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가수분해. 가수분해는 우리나라 석산 토산의 형성과 관련된다. 가수분해는 석산 토산의 형성과 관련된다. 그래서 화강암이 가수분해를 받으면 석영이 모래알로 남아있기 때문에 빗물에 잘 씻겨 내려가서 석산이 이제 되는 거고, 변성암이 가수분해를 받으면 점토질의 실트질이 지표면에 딱 고착화되어 있어 빗물이 잘 씻겨 내려가지 않는다. 그래서 석토산의 형태로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에는 세프롤라이트인데, 이 세프롤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화강암 침식 분지를 둘러싸고 있는 산지에 나타난다. 그 산지는 주로 편마암의 특징이 있으니까 D 같은 경우에는 얘는 편마암의 특징이 아니라 얘는 주로 뭐로 이제 나타난다? 침식 분지의 바닥 형태로 이제 주로 나타난다. 화강암의 형태로 이제 나타난다는 얘기니까, 화강암이 이제 풍화가 돼서 그 푸석푸석해지는 게 이제 세프롤라이트니까.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고, 그 다음에 E 같은 경우는 내인적 작용인데 지구 내부의 열순환과 관련 깊다. 지구 내부의 열순환과 관련 깊다. 맞는 얘기입니다. 내적 작용 같은 경우는 뭐 융기, 침강, 뭐 단층, 습공 뭐 이런 거랑 이제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내인적 작용을 다른 말로 지금 말씀드린 게 융기, 침강, 습곡, 단층 뭐 이런 것들, 화산 뭐 이런 것들 이제 나타나는 거니까 주로 이제 구조 작용과 관련이 깊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외인적 작용 같은 경우에는 이런 풍화산물이 침식이 되고 운반이 되고 퇴적이 되고 그래서 점점 이렇게 쓸려 내려가고 메꾸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니까 얘는 평탄화 작용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풍화지형부터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